읽으면 남습니다. 내비 책방. 안녕하세요. 내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효율적 이타주의자입니다. 피터 싱어 지음, 이재경 옮김. 21세기 북수입니다. 예일대학교 캐슬 강연. 착한 사람들의 일회성 기부와 감성적 이타주의에 대한 비판. 4만 달러로 1명을 도울 것인가? 2,000명을 구할 것인가? 미국 시각장애인 안내견 한 마리 훈련 비용 4만 달러 대 개발도상국 트라코마 환자 실명위기 치료 비용 20달러. 자, 오늘의 책은 효율적 이타주의자입니다. 이타주의, 반대의 의미로서는 배타주의가 있을 수 있겠네요. 나보다 남을 좀 더 아끼고 위해주는 그런 마음인데 그게 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책의 제목은 효율적인 이타주의를 말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목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머리말. 제1부 효율적 이타주의의 탄생. 제1장 하나보다는 여럿을 위해. 제2장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2부 어떻게 최대의 선을 실현하는가. 제3장 적게 가져서 오히려 행복한 사람들. 가짐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적게 가졌다고 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부추길 수도 없는 노릇이겠지만,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하면은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4장 더 많이 주기 위해 더 많이 번다. 오, 이것은 뭘까요? 기부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금을 말하는 걸까요? 제5장 다른 사람을 돕는 다양한 방법. 제6장 나눌 수 있는 생명의 조각. 제3부 왜 그토록 남을 돕고 싶어 하는가. 제7장 단지 순수한 사랑 때문일까? 제8장 이성을 통해 삶의 태도를 정한다. 제9장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을 키운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이제 사랑이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이지만, 전혀 모르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겠죠. 제4부 어디가 도움이 절실한 곳인가. 제10장 같은 나라 사람을 돕는 게 먼저일까? 제11장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 제12장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 제13장 동물의 고통 경감과 자연보호. 제14장 어떤 자선단체가 좋을까? 자선단체에 관해서는 뉴스에서도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다루어지긴 했습니다만, 기부금을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사용했다가 적발된 그런 자선단체 대표 및 운영진들이 있었죠. 이 자선단체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했을 때 그것이 올바른 곳에 사용이 되어야 하니까요. 제15장 존재론적 위험까지 막아야 하는가. 맺는 말, 감사의 말, 옮긴 이의 말. 자, 이렇게 목차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시작하기에 앞서서 추천의 말과 그리고 머릿말이 있는데, 추천의 말은 좀 생략을 하고 머릿말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걱정이 됩니다. 나는 이타주의적인 사람인가? 혹은 이 책에서 이타주의자가 되라고 권하고 있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결국 인간의 가장 큰 무기는 협력이고, 이 협력이라는 것은 나의 입장만을 주장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나의 입장이라는 건 나의 이익을 말하는 거겠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신은 주기만 할 뿐 나눠주지는 않는다. IT 격언. 강력한 문장입니다. 나눠주진 않는다. 나누는 것은 우리의 몫인가 봐요. 머릿말. 지금 세계 곳곳에서 흥미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운동의 이름은 효율적 이타주의다. 이 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교 기관들이 설립되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의 유력 매체를 비롯해 각종 소셜미디어와 웹페이지에서 토론이 활발하다. 효율적 이타주의는 아주 단순한 개념에 기초한다. 각자 할 수 있는 선에서 선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제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을 속이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는 기본 도덕률을 준수하는 삶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물질적 풍요라는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 본인과 가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도 돈과 시간이 남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최소한 도로 윤리적인 삶은 다시 읽겠습니다. 최소한도로 윤리적인 삶은 잉여 재원의 상당 부분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데 쓰는 삶이다. 충분히 윤리적인 삶은 선의 최대화를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다. 현재 효율적 이타주의 운동의 가장 능동적인 연령층은 21세기의 성년을 맞은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다. 하지만 효율적 이타주의는 이렇게 이름이 붙거나 운동이 되기 전부터 나를 비롯한 기존 철학자들이 논해왔던 개념이다. 실천윤리학이라는 철학의 한 갈래가 효율적 이타주의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이타주의는 철학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때로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철학이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학문이 아님을 입증했다. 효율적 이타주의는 성인이 아니다. 독자 여러분과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이다. 충분히 윤리적인 삶을 목적하는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사실 소수에 불과하고, 대개는 최소한도로 윤리적인 삶과 충분히 윤리적인 삶의 중간에 다양하게 위치한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은 죄책감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죄책감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도 아니다. 그보다는 선행 자체에 집중한다. 일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의미 있는 보탬이 되는 것에 만족한다. 대부분은 작년보다 올해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기 위해 스스로 박차를 가한다. 효율적 이타주의는 여러 측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가진다.
앞으로 하나하나 논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째는 효율적 이타주의는 세상에 실질적 변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자선 사업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다. 미국 내에만도 100만 개 가까운 자선단체가 있고 거기에 모이는 기부금이 연간 2천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종교단체로 가는 헌금도 1,000억 달러나 된다. 자선단체 중에는 노골적인 사기 집단도 있다. 더 큰 문제는 기부금이 정말로 목표한 선을 달성하고 있는지 잠재 기부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되는 자선단체가 가물에 콩 나듯 한다는 것이다. 연간 3천억 달러의 성금 대부분은 자선단체가 광고하는 후원 대상, 사람, 동물, 살림 등 이미지를 접한 정서적 반응의 결과물이다. 효율적 이타주의는 이 점을 바꾸고자 한다. 방법은 비용 효과성을 실증하는 자선단체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다. 이미 효율적 이타주의 운동은 절대 빈곤에 따른 고통과 죽음을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자선단체들을 따져 수백만 달러를 보내고 있다. 둘째, 효율적 이타주의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얻는 한 방법이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다. 선행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직접적으로 남을 돕지만 간접적으로는 스스로를 돕는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직접적으로는 남을 돕지만 간접적으로는 스스로 내 자신을 돕는다. 셋째, 효율적 이타주의는 철학과 심리학의 오랜 질문을 새롭게 조명한다. 인간이란 원래 본능적 욕구와 감정적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일까? 우리의 행동은 이성이 발동하기 전에 결정되며 이성이 하는 일이란 결국 이미 결정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치장에 불과할까? 아니면 우리가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까? 우리 중 어떤 이들은 본인의 이익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넘어 생면부지 사람들과 미래 세대와 동물의 권익까지 염려한다. 이런 이타심의 동의는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효율적 이타주의가 가시적 운동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사회에 막 뛰어든 밀레니얼 세대의 다수가 이를 열정적이고 지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미래를 낙관할 강력한 근거가 된다. 학계는 이타적 마음이 인간 행동의 실질적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오래전부터 회의적이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사람의 도덕적 역량은 신족, 호혜관계에 있는 사람들, 종족 집단 따위의 소규모 이익 공동체를 돕는 정도에 한정된다고 말한다. 여기에 효율적 이타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증거로 작용한다. 효율적 이타주의는 우리가 도덕적 경계를 확장하고 넓은 의미의 이타주의에 근거한 선택을 하고 이성과 증거에 입각해 행동의 잠재 성과를 재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는 정치, 경제, 환경 문제들이 지구적으로 공유되는 시대다. 우리의 차세대와 그 뒤를 이을 미래 세대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커지고 있다. 제1부 효율적 이타주의의 탄생. 제1장 하나보다는 여럿을 위해. 내가 맷 웨이즈를 알게 된 것은 2009년이다. 당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철학과 수학을 전공하던 맷은 나의 실천윤리학 수강생이었다.
맷은 세계적 빈곤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책을 읽던 중에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있는데도 병으로 매년 수백만 명씩 죽어가는 아동 중 한 명을 살리는 데 드는 비용을 추산한 자료를 접했다. 그는 그 추산치를 토대로 본인이 평생 구할 수 있는 아동 수를 계산했다. 미국 평균 소득을 자신의 예상 소득으로 잡고 그 소득의 10%를 고도로 효율적인 자선기관에 기부한다는 가정을 세웠다. 세계적 어린이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말라리아다. 맷은 말라리아 방지용 모기장을 위험지역 가정에 공급하는 단체에 기부했을 때의 결과를 계산했다. 그랬더니 그 정도 기부 활동으로 약 100명의 어린이를 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맷은 이렇게 생각했다. 어떤 사람이 불길에 쌓인 건물을 보고 불길을 뚫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 100명을 구조했다고 치자. 그게 영웅적 위협이 아니면 뭐겠는가. 중요한 것은 나도 맘만 먹으면 거기 상응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맷은 2년 후 프린스턴을 졸업했다. 그의 졸업 논문은 철학과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원 연구과정에 뽑혔다. 철학 전공자에게는 꿈의 기회였다. 철학 전공자인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런데 이때쯤 맷은 어느 커리어가 선의 최대화에 유리할지를 놓고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쳤다. 그의 고민은 결국 철학 교수와는 180도로 다른 진로로 이어졌다. 맷은 월스트리트로 진출해 증권 선물 거래 회사에 입사했다. 고소득 직업을 택하면 백분율로 따지든 가용 액수로 따지든 교수 수입의 10%보다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졸업 1년 만에 맷은 연봉의 절반에 해당하는 6자릿수 금액을 고도로 효율적인 자선단체에 여럿에 기부했다. 평생이 아니라 직장생활 한두 해 만에 100명을 살렸고 이후로도 매년 100명씩 더 살리게 됐다. 맷은 효율적 이타주의자다. 그의 커리어 선택은 효율적 이타주의자로 사는 여러 방법 중 하나다. 다음은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다. 실제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음 장들에서 소개하겠다. 검소하게 살면서 수입의 상당 부분, 즉 전통적 11조 개념보다 훨씬 웃도는 금액을 가장 효율적인 구호활동 또는 구호단체를 골라 기부한다. 어느 구호활동 또는 구호단체가 가장 효율적인지 조사하고 논의한다. 또는 독자적 평가 주체가 조사한 자료를 참고한다.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능력과 적성이 허락하는 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커리어를 선택한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기부에 대한 논의하고 효율적 이타주의 확산에 노력한다. 혈액, 골수, 신장 같은 몸의 일부를 모르는 사람에게 기증한다. 위의 행동들을 효율적 이타주의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효율적 이타주의란 무엇일까? 현재의 일반적 정의는 이렇다. 세상을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이성과 실증을 통해 모색하고 실천하는 철학이자 사회운동. 이 정의에 효율적 이타주의자의 동기, 희생, 대가 같은 말들은 없다. 이름 자체에 이타주의가 들어가는 운동이니만큼 이런 생략이 좀 의외로 다가온다. 이타주의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반대 개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효율적 이타주의는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효율적 이타주의는 자기의 희생을 요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전제하지도 않는다. 남을 위한 최선이 본인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최상의 결과가 아닐까. 제9장에서 보겠지만 효율적 이타주의의 대다수는 본인의 행동이 희생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참 내가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육아에 관한 책들도 좀 함께 읽어봤잖아요. 육아를 하면서 나는 지금 나의 아이를 위해, 내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엄청난 갈등이 이미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효율적 이타주의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본인의 행동이 희생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그들은 이타주의자다. 그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선의 최대화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성취감과 행복을 얻는다고 해서 그들의 이타주의가 빛을 잃는 것은 아니다. 기부 행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상대적으로 거액을 한두 개의 자선단체에 몰아서 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액을 여러 자선단체에 분산 기부하는 사람도 있다. 한두 단체에 집중 기부하는 사람들은 해당 단체가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는지, 실제로 긍정적 효과를 내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구호 활동이 입증되면 상당한 액수를 기부한다. 이에 비해 소액의 기부금을 여기저기 내는 사람들은 기부금이 정말로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자선 등의 이타적 행위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성취감을 유발하는 따뜻한 빛 현상에 빗대어 따뜻한 빛 기부자로 부른다. 이들은 기부의 효과와는 상관없이 본인이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뿌듯함을 느낀다. 이들의 기부금은 대개 $10 이하의 소액이다. 이 경우 기부 성과보다 기부 건당 처리 비용이 커지는 배보다 배꼽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2013년 크리스마스 기부 시즌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길거리에 2만 명이 운집했다. 배트 키드로 분장한 5살 소년 마일스 스콧이 배트맨으로 분장한 배우와 함께 배트모빌에 올라 도시를 누비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였다. 배트 키드와 배트맨은 위기에 처한 아가씨를 구하고 악당 리들러를 성공적으로 체포했으며 범죄 조직의 소나귀에서 도시를 구한 공로로 시장으로부터 고담시의 열쇠를 받았다. 시장 역할을 한 사람은 배우가 아닌 진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었다. 마일스 스콧은 2살 때 백혈병 진단을 받고 3년째 항암 치료를 받으며 투병 중인 어린이였다. 마일스는 소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배트키드가 되는 것이라고 답했고,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비영리기관 메이크 어위시 재단에서 그의 소원 성취를 위해 대대적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 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나도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 훈훈한 이야기에는 별로 훈훈하지 않은 반면이 있다. 메이크 어 위시는 마일스의 소원 실현에 들어간 비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어린이 소원 한 건당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 $7,500라고 발표한 바 있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도 병마와 싸우는 어린이가 소원을 이루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가슴으로는 누구 못지않게 감동한다. 하지만 머리로는 $7,500를 말라리아 예방했으면 최소한 어린이 3명 또는 그보다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안다. 어린이를 하루 배트키드로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어린이 한 명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다. 마일스의 부모에게 아들이 배트키드로 하루를 보내는 것과 백혈병에서 완치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이들도 당연히 소원보다 생명을 택할 거다. 한 아이가 아니라 여러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선택은 더욱 분명하지 않을까? 어게인스트 말라리아 재단은 말라리아 위험지역 가정들의 모기장을 보급하는 고도로 효율적인 자선단체다. 같은 돈을 어게인스트 말라리아 재단에 기부하면 훨씬 큰 보탬이 될 수 있는데도 많은 이들이 메이크 어 위시에 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바로 이 아이를 돕는다는 인식이 정서적 견인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기부를 하면서도 내가 어떤 아이에게 기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내가 직접 봄으로써 뭔가 보상심리, 따뜻한 빛 현상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로 이루어지는 효과와는 상관없이 내가 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의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내가 침상용 모기장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말라리아로 죽을 미지의 여러 아이들보다는 TV로 얼굴을 봐서 아는 아이 한 명이 훨씬 강한 심리적 인력을 행사한다. 둘째, 메이크 어 위시 재단이 미국의 자선단체고 마일스가 미국 아동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본인의 나라, 지역, 인종 집단에 속한 인식 가능한 아동에게 먼저 마음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라고 다르지 않다. 하지만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그것이 과연 최선인지 자문한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생명 하나를 살리는 것이 소원 하나를 들어주는 것보다 중요하고 이왕이면 생명 셋을 살리는 것이 생명 하나를 살리는 것보다 우선임을 안다. 그래서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심금을 울리는 곳에 기부하지 않는다. 자신의 가용 능력이나 시간이나 돈으로 가장 많은 선을 이룰 수 있는 곳에 기부한다. 선의 최대화는 애매한 개념이라서 여러 질문이 따른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선의 최대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문들과 각각에 대한 개론적 답변을 미리 적어본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은 이 선의 최대화라는 것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최대의 선인가? 효율적 이타주의자마다 대답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공유되는 가치는 분명히 존재한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다른 조건이 모두 동등할 때 상대적으로 행복이 많고 고통이 덜한 세상을 지지한다. 이것이 반대의 경우보다 나은 세상이라는데 동의한다. 또한 다른 조건이 모두 동등할 때 사람들의 수명이 긴 세상이 수명이 짧은 세상보다 나은 세상이라는 점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이 절대 빈곤 퇴치에 특히 집중하는 것은 이런 가치관에서 비롯한다. 제10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같은 돈을 다른 데보다 개발도상국 극빈층 구제에 쓰는 것이 세상의 고통을 줄이고 생명을 구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모두의 고통은 동등한가?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먼 곳이나 외국에서 일어나는 고통이라고 해서 또는 다른 인종과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다. 이들은 동물의 고통도 방관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고통을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것이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의 전반적 입장이다. 하지만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과 동물이 경험하는 고통에
어떤 가중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나의 자녀를 우선시하는 것이 선의 최대화에 어긋날까? 모르는 사람들의 이익보다 가족 친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그릇된 것일까? 효율적 이타주의자도 자기 자녀를 남의 자녀에 우선하는 특별한 책임으로 인식한다. 이 입장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부모에게 자기 아이와 남의 아이를 구별하지 않는 공평무사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아이들은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하므로 이런 심리 편향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옳지 않다. 또한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챙기는 것이 애초에 사랑의 성립 조건이다. 이 부분도 중요하네요.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챙기는 것이 이 사랑의 성립 조건입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부부 간에 농담으로 하는 얘기라고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밖에 나가면 참 잘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안 해.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사랑한다는 나한테는 잘 안 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챙기는 것이 처음부터 사랑의 성립 조건입니다. 내 사람부터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선의 최대화가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에게 중요한 인생 목표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들도 평범한 사람이다. 성인이나 성자가 아니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라고 하루 24시간 일거수일투족 선의 극대화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대개의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누릴 시간과 자원을 유지한다. 이들에게도 삶의 중심은 가족이나 친구다. 하지만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자녀에게 무한정 베풀지 않는다. 모진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자녀에게 베푸는 정도의 한계를 둔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아이에게 최신 장난감을 모두 사주고 호합한 생일 파티를 열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부모가 죽을 때 가진 것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사회의 통념도 거부한다. 이들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훨씬 값지게 쓰일 곳에 기부해야 한다고 믿는다. 정의, 자유, 평등, 지식 같은 다른 가치는 어떻게 보는가? 대개의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위의 가치들도 선으로 본다. 박해와 착취 없는 인류 공동체를 구현하고 사람들이 질병과 조기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존과 자유를 누리는 세상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치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은 이 가치들이 이룩하는 결과에 상관없이 가치 자체를 선으로 보는 반면 다른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은 보다 결과지향적이다. 예수를 후원하는 것도 선의 극대화에 해당되나? 절대 빈곤이 극복되고 여타 시급한 당면 문제들도 모두 해결된 세상에서는 예술 지능이 훌륭한 자선 목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오페라 하우스와 미술관에 기부하는 것을 선의 최대화로 보기 어렵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제11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가? 세상 모두가 효율적 이타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여윳돈이나 여유시간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효율적 이타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어떤 구호활동을 후원해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좀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제11장에서 논하겠지만 전문적 자선 자문기관조차 예외가 아니다. 이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모두가 효율적 이타주의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이 부유한 나라들의 기부 문화에 변화를 가져올 만큼 많아질까? 세상의 고통을 줄이는 일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수반하거나 선의의 피해자를 만든다면? 대개의 효율적 이타주의는 살인을 하거나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등 기본 도덕률에 어긋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반대한다. 설사 구호가 목적이었다 해도 그런 행위는 대개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를 낳는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오로지 결과로 판단하는 골수 공리주의조차도 먼 미래의 선을 위해서라면 현재의 기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식의 사변적 추론을 경계한다.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폴포트 등의 공통점은 미래 유토피아 건설이라는 이상을 앞세워 천인공노할 잔악행위를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오늘날도 일부 테러 단체들은 세계 평화나 선한 세상을 위해 투쟁한다는 환상으로 그들의 범죄 행위를 포장한다.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기를 바라는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없다.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세우고 현지 노동자에게 그 나라의 임금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극빈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공장에서 이윤을 얻더라도 효율적 이타주의자인가? 이윤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공장 설립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극빈층을 구제하는 것이라면 이윤의 상당 부분을 더 많은 주민을 돕는데 재투자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효율적 이타주의자다. 반대로 돈을 버는 족족 본인이 호사하는 데 쓴다면 당신의 사업체가 해당 지역 빈민 일부에게 도움이 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효율적 이타주의라고 할 수 없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냐 아니냐의 사이에는 온갖 종류의 중간 위치가 존재한다. 사장이 이윤의 일부를 재투자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온당한 임금을 받도록 노력하는 반면 나머지 돈으로 직원들보다 훨씬 나은 생활 수준을 영위한다면 이 사람도 효율적 이타주의의 스펙트럼 어딘가에 위치한다. 이 경우 충분히 윤리적인 삶이라 할 수 없지만 최소한도로 윤리적인 삶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최소한도로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거든요. 종종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이타주의를 최대의 선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도로만 해도 충분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요새처럼 나 하나 몸 건사하기에도 참 형편이 빠듯한 이런 세상에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은 우리가 효율적 이타주의자라고 말하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래서 이 효율적 이타주의자가 되었을 때 어떤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대학교에 기부하는 것은 어떤가? 당신은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고 이 책은 당신이 예일 대학교에서 강연한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 그 강연 자체도 어느 독지가의 기부로 설립된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교육기관에 기부하는 것도 효율적 이타주의에 해당하지 않을까? 세계에서 손꼽히는 교육기관에서 교편을 잡는 것은 교육자로서 더없는 행운이다. 덕분에 맷 웨이즈처럼 세상의 동량이 될 명석하고 성실한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칠 수 있었다. 예일대학교에서 사회의 도덕 기반과 윤리 이슈를 다루는 캐슬 강연을 부탁했을 때도 나는 같은 이유로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현재 프린스턴 대학교에 모이는 기부금 규모는 210억 달러, 예일 대학교는 239억 달러에 이른다. 두 대학은 세계 굴지의 교육기관이라는 위상을 유지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막대한 동문 기부금을 굴리고 있다. 부유한 학교들로 가는 기부금이 다른 곳으로 가면 더 착하게 쓰일 수 있다.
사람들이 효율적 이타주의를 너도 나도 실천하는 바람에 고등교육기관들이 중요한 연구활동을 지원할 자금이 없어 애를 먹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대학에 기부하는 것을 효율적 이타주의 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불행히도 지금은 아니다. 제2장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효율적 이타주의는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탄생했다. 거기에 나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옥스퍼드 대학교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조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기근, 풍요, 그리고 도덕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나는 이 논문에서 기근 등의 재앙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외면할 수 없으며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재난구호기금에 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나 많이 기부해야 하나? 나는 논리적 상한선을 두는 대신 한계 효용 포인트에 이를 때까지 기부할 것을 제안했다. 한계 효용 포인트란 수혜자 측이 얻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기부자와 그의 가족이 잃기 시작하는 지점을 말한다. 이 논문이 발표된 지 40년이 넘었고 그동안 중판을 거듭했다. 그러니까 한계 효용 포인트는 내가 마이너스가 되기 직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산이 기부하느라고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를 한계 효용 포인트라고 말하지 않나 싶네요. 각국 교수들이 강의 때 이 논문을 윤리적 삶의 기존 개념에 대한 반론 자료로 꾸준히 이용했다. 찔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내가 논문에서 모두의 도리로 주장한 것을 막상 나 자신은 실천하지 못했다. 논문을 쓰던 당시 우리 부부는 수입의 약 10%를 기부하고 있었다. 당시 우리의 수입은 많지 않았다. 고등학교 교사였던 아내의 벌이가 내 벌이보다 조금 나았다. 세월이 가면서 소득 대비 기부 비율은 늘었다. 현재 우리 부부는 버는 돈의 약 3분의 1을 기부하고 있고 절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기부 수준은 여전히 한계 효용 포인트 근처에도 못 간다. 소득 대비 기부 비중으로 봤을 때 내 주변에 우리 부부만큼 많이 그리고 꾸준히 기부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점이 기부금 증액을 망설이게 하는 심리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아무도, 심지어 초특급 부자들도 우리보다 높은 비율로 기부하는 것 같지 않았다. 이것은 금액의 총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서에 이런 내용이 나왔던가요? 부자가 아무리 많은 금액을 내도 거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더 소중하다고. 그러던 2004년 뉴요커지가 제일 크라빈스키의 프로필을 실었다. 제일 크라빈스키는 부동산 사업으로 번 4,500만 달러의 거의 전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물론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얼마간의 신탁기금을 남겨두긴 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녔고 그의 가족은 연간 6만 달러로 생활했다. 제이 크라빈스키는 돈을 기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는지 가까운 병원에 연락해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했다. 뉴요커지는 제이 크라빈스키 기사에 당시 기준으로 32년 묵은 내 논문을 링크했다. 기사에서 제일 크라빈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진 돈을 모두 기부하고 시간과 에너지까지 모두 기부하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생각한다. 내가 교편을 잡고 있던 프린스턴 대학교는 제이 크라빈스키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았다. 나는 그를 내 강의에 특별 강사로 초청했다. 그는 그 후로도 정기적으로 강의에 참여했다. 사실
제일 크라빈스키는 교수가 되고도 남을 만큼 명석한 사람이다. 교육학과 존 밀턴 시문학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부동산 투자가로 변모하기 전에는 실제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학구적 환경과 대학 강단은 그에게 친정이나 다름없다. 시를 공부한 사람치고 특이하게 그는 자신의 이타주의를 수학으로 푼다. 그는 신장기증으로 사망할 위험은 4,000명당 1명이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신장을 기증하지 않는 것은 타인의 생명 가치를 본인 생명의 4,000분의 1로 본다는 뜻인데 이런 평가절하는 100번 부당하다고 말한다. 그는 뉴요커 칼럼니스트 이언 파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나의 신장 기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수학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크라빈스키에 대한 기사를 읽을 무렵 나는 MIT의 아피지드 바네르지와 에스더 듀플로의 활동을 접했다. 두 경제학자는 MIT에 빈곤퇴치 연구소를 설립하고 다양한 빈곤퇴치 활동의 실효성 검증을 위한 경험적 연구, 이른바 사회적 실험을 전개했다. 듀플로 교수는 검증되지 않은 빈곤퇴치 노력은 중세 의사들의 거머리 요법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바네르지와 듀플로는 빈곤퇴치 활동의 헛다리 짚기 방지를 위해 무작위 대조 시험을 구호활동 유효성 평가에 적용했다. 무작위 대조 시험은 의학계에서 신약의 효능 검증의 표준으로 쓰는 실험법이다. 현재는 JPAL로 개칭한 MIT 빈곤퇴치 연구소는 여러 연구자들과 연대해 2010년까지 40개국에서 240건의 실험을 수행했다. 한때 바네르지와 듀플로의 제자였고 현재는 예일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있는 딘 칼런이 비영리 연구기관 빈곤퇴치 혁신기구를 설립했다. 아우, 발음이 어렵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빈곤퇴치 혁신기구의 설립 목적은 개발 원조의 실제와 연구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었다. 현재 빈곤퇴치 혁신기구는 900명의 직원이 2,5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무작위 대조 시험 접근법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방증이다. 2006년 홀든 카노프스키와 엘리 하센펠트는 코네티컷에서 헤지펀드에 다니던 20대 중반의 젊은이들이었다. 두 사람의 월급은 쓰기 벅찰 만큼 많았다. 두 사람은 동료 몇몇과 상당한 돈을 모아 기부하기로 했다. 문제는 어느 자선단체에 기부할지였다. MIT 빈곤퇴치 연구소와 예일대학교 빈곤퇴치 혁신기구는 말라리아 예방용 모기장 보급, 우물과 펌프 설치, 보건교육 등 구호 사업을 평가할 뿐 구호 단체 자체는 평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선단체 대부분은 여러 가지 구호 활동을 한다. 홀든과 엘리와 그의 동료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건실한 투자처를 발굴하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몇몇 자선단체에 연락해서 기부금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물었다. 미소 짓는 아이들 사진이 실린 화려한 홍보책자가 잔뜩 도착했지만 해당 자선단체가 정확히 얼마의 비용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는 없었다. 자선단체에 직접 전화해서 알고 싶은 것을 설명해도 소용없었다. 어떤 단체는 그런 정보는 기밀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홀든과 엘리는 자선단체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음을 감지했다. 누군가는 메워야 할 구멍이었다. 동료들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두 사람은 2007년 기브웰을 설립했다. 짐작했겠지만 기브웰은 자선단체 평가기관이다. 설립 목적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단체들을 알리는 것이다. 두 사람은 기브웰을 여가활동으로 소화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수입이 반 이상 줄어드는 것을 무릅쓰고 다니던 펀드 회사를 떠났다.
두 사람은 기브웨이 웹사이트의 추천에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호활동 성과를 공시하는 자선단체도 증가할 것으로 믿는다. 기브웨이의 추산에 따르면 2013년 평가에서 최상위권에 랭크된 자선단체들의 모인 후원금이 1,700만 달러를 넘었다. 물론 이 정도로는 자선세계 전반에 긍정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부족하다. 하지만 기브웨이 상위 랭킹 자선단체로 가는 기부금 액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브웨이 출연은 효율적 이타주의 운동 형성에 결정적이었다. 회의론자들이 내 기부금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일지 어떻게 알고 기부해? 라고 물을 때 이제는 적어도 대답할 말이 생겼다. 기브웨이 최고 등급을 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내 기부금이 꼭 필요한 곳에 그리고 매우 비용 효과성 있게 쓰일 것을 보장받는 것이다. 비용 효과성입니다. 효과적인 비용. 비용이 효과적이다.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 많네요. 홀든과 엘리가 기브웨이를 창립할 때쯤 토비 오드는 옥스퍼드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토비는 호주 사람으로 멜버른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과 수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윤리적, 정치적 이슈에 관심이 많아 관련 담론에 자주 참여했다. 그가 빈곤 퇴치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면 친구들은 이렇게 받아쳤다. 정 그렇게 생각하면 네가 가진 돈을 모두 아프리카 난민에게 줘버리지 그래? 정말로 그러라는 게 아니라 토비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르게 받아들였다. 내 돈이 나보다 남에게 보탬이 된다면 나쁠 거 없지. 윤리학에 관심이 생긴 토비는 결국 철학으로 두 번째 학사학위를 획득했고 장학생으로 뽑혀서 옥스퍼드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결과주의를 의사결정과 동기부여에 적용하는 방법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그는 실천 윤리학에 주목했고 내 논문, 기근, 풍요, 그리고 도덕도 읽었다. 그리고 절대 빈곤층 구제를 위한 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토비는 매년 14,000파운드씩 지원되는 대학원생 장학금으로 나름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소득으로 치면 그는 전 세계 인구의 상위 4%에 들었다. 개발도상국들로 가는 후원금을 감안해도 이렇다. 거기다 졸업한 후에는 더 많이 벌 수 있었다. 토비는 교수 평균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자신의 니즈를 충족하면서 평생 얼마나 기부할 수 있을지 계산해봤다. 그는 자신의 평생 소득이 150만 파운드, 2005년 환율로 계산하면 250만 달러쯤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것의 3분의 2, 즉 100만 파운드는 기부할 수 있을 듯 했다. 다음 문제는 이거였다. 이 돈을 가장 효율적인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면 이 돈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나름 안락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8만 명을 실명에서 구하거나 수명 5만 년을 건강하게 연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달리 말하면 그의 기부금으로 1,000명의 아동이 조기 사망에서 구제돼 각자 50년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거나 5,000명이 10년씩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었다. 상대적으로 작은 희생에 비하면 엄청나고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었다. 토비는 1년에 2만 파운드 이하로 살고 소득에서 이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토비의 아내이자 의사인 버나뎃 영도 2만 5천 파운드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기부하기로 했다. 나중에 토비는 본인 할당액을 1만 8천 파운드로 낮췄다. 그 정도로 안락하게 살면서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휴가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토비는 한 사람의 힘으로도 세상에
이렇듯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 그는 2009년 옥스퍼드 철학과 대학원생 윌 맥어스킬과 함께 개발도상국 빈곤 퇴치를 목표하는 국제단체 Giving What We Can을 설립했다. Giving What We Can 회원들은 개발도상국 군안 활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자선단체에 소득의 최소 10%를 기부하기로 서약한다. 이 책을 쓰는 현재 서약자의 수는 644명이다. Giving What We Can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이 모두 서약대로 실천할 경우 3억 900만 달러의 돈이 효율적인 자선단체들로 가게 된다. 윌 맥어스킬은 토비 오드와 함께 Giving What We Can을 설립한 것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조직을 구상했다. 학생과 청년에게 커리어 상담을 제공하는 곳은 많지만 효율적 이타주의자 청년에게 특화한 곳은 하나도 없었다. 선의 최대화를 위해서는 어떤 커리어를 갖는 것이 좋을까? 2011년 윌 맥어스킬은 친구 5명과 8만 시간이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지금 읽으면서 좀 생각이 드는 건데 우리는 서구 사회를 보면서 개인주의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주의자들이다. 네. 그 사람들은 개인적이다.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도 요새는 뭐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어떤 운동 자체를 벌이는 것도 많긴 합니다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단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결성하고 그 운동을 전개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발전?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얘기한다는 점이, 그런 목소리를 낸다는 점이 좀 신기하고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단체 이름은 사람이 평생 직장 생활로 보내는 시간의 평균치에서 땄다. 8만 시간은 어떤 커리어가 가장 많은 선을 실현하는가에 대한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무료로 커리어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보다 나은 세상 실현을 뜻하는 사람들의 글로벌 공동체 역할을 한다. 8만 시간이 어떤 추천을 하는지 궁금한가? 제4장과 5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용어는 Giving What We Can과 8만 시간이 공동의 통솔기구를 둔 단체들로 인가를 내면서 탄생했다. 공동의 통솔기구 산하의 이름이 필요했다. 하이 임팩트 연합, 근거 기반 자선협회 등의 이름이 후보로 대두되는 가운데 투표가 실시됐고 효율적 이타주의 센터가 낙점됐다. 효율적 이타주의는 금세 인기를 얻어서 이 운동 전체의 명칭으로 등극했다. 이렇게 효율적 이타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나는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의무에 대한 글을 꾸준히 써서 1999년과 2006년 뉴욕타임스 선데이 매거진에 발표했다. 두 번째 기사에 고무적인 반응이 따랐고 나는 그 기사를 토대로 책을 썼다. 그것이 2009년에 출판된 당신이 구할 수 있는 생명 이다. 나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세금처럼 기부에도 누진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소득이 증가하면 기부 액수도 증가한다는 것까지는 Giving What We Can의 10% 서약과 같다. 하지만 누진율은 고정 비율과 달리 소득이 늘면 기부 비율도 늘어난다. 다시 말해 평균 소득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기부하고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기부하는 것이다. 아가타 사간이라는 폴란드 연구원은 나의 제안을 다른 방법으로 실천했다. 그녀는 각자 소득 수준에 따라 기부를 서약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지금까지 1만 7천 명이 이상이 온라인 서약에 참여했다. 이 웹사이트는 점차 단체로 발전했다. 이 무렵 찰리 브레슬러가 내게 이메일을 보냈다.
찰리와 그의 아내 다이애나 쇼트는 은퇴를 앞두고 여생을 유용하게 보낼 방법을 고민하는 장년층을 대변한다. 60년대의 대학생이었던 찰리와 다이애나는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과 미국 사회의 정치적 정의 요구에 앞장섰다. 하지만 불행히도 사회체제가 진보와 개혁에 맞서는 저항력은 그들의 생각보다 강하고 질겼다. 이후 다이애나는 의사가 됐고 찰리는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찰리는 얼마간 심리학 교수로 일하다가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우연찮게 대형 의류 판매 업체 맨스웨어 하우스의 경영진에 발탁돼 사장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그의 소득은 증가했다. 찰리와 다이애나는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자녀가 성장한 후에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일에 참여할 생각을 품고 있었다. 찰리는 내가 쓴 당신이 구할 수 있는 생명을 읽고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기로 결심했다. 현재 찰리는 비영리단체 당신이 구할 수 있는 생명의 무보수 전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본격 운영 원년인 2013년 당신이 구할 수 있는 생명은 14만 7천 달러의 운영 비용으로 59만 4천 달러를 모아 고도로 효율적인 자선단체들에 보냈다. 투자로 치면 400%가 넘는 수익률을 올린 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책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맞는 분량이어서 1장을 읽었네요. 네, 1장을 읽어봤는데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운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같은데, 1장에서는 이 이타주의 운동을 어떻게 전개하는지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면, 이제 2장부터 어떻게 최대의 선을 실현하는가, 어떻게 효율적 이타주의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를 다룰 것 같습니다. 저는 기부를 하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좀 기부를 하고 있는데 소액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잖아요. 아까 얘기하듯이 내 수입의 10%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처럼 저도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기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하면서 별로 이렇게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그냥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도 간접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 이타주의자가 한번 돼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책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